안녕하세요. 사연했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7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어요. 사실 제 전공이 국문학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나름 우리나라 단어에 대한 의미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극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된 건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전에는 상극이라는 단어가 그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에 있어서 잘 맞지 않는 것, 어울리면 큰 동티가 나는 것 정도의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상극인 것을 딱 마주하고 나니 이게 진정한 상극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얘기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아주 전형적인 시어머니세요. 반면에 시아버지는 참을성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되면 우리 시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고요. 시어머니가 꽹꽹꽹 울리는 꽹가리나 징이라면 시아버지는 소음 방지 패드이고 시어머니가 청양고추라면 시아버지는 갓 끓인 하얀 순두부 같은 분입니다. 요즘에는 제 친구들을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시어머니들이 친정 엄마보다 훨씬 더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까다롭지 않으신 경우 많잖아요. 오히려 진짜 엄마 같은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시어머니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0.1%도 벗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보통 콩쥐 팥쥐라고 하면 팥쥐가 나쁘네, 콩쥐가 착하네 하고 나누고 흥부 놀부라고 하면 흥부는 불쌍하네, 놀부는 안 불쌍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씩 나누잖아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딱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기는 했어요. 제가 딱 인사하고 밥 한 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침밥은 너무 기본적인 상황이라 내가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네 남편 와이셔츠는 꼭 손빨래 해라.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흘끔 봤더니 남편 얼굴이 백지장보다 더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학교에서 여성 학생회장도 하고 과대도 하고 조금 여성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6년을 넘게 했는데 6년 내내 남편이 저한테 한 번 반항한 적도 없고 반항할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제 말에 토를 단 적도 없을 정도로 사실 제 성격이 좀 센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무가내거나 무조건 여자가 옳다, 여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인격체와 인격체로 만났을 때 누가 누구를 보필하거나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개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이건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아빠 성, 엄마 성 하나씩 떼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것도 아빠 성이 먼저 올 것이냐, 엄마 성이 먼저 올 것이냐, 그거를 가위바위보로 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박이입니다. 엄마가 박씨, 아빠가 이씨거든요. 이박이라는 희한한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 소개를 하기는 쉬웠어요. 거꾸로 해도 이박이, 바로 말해도 이박이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절대 잊어먹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엄마 아빠가 가위바위보로 누구 성을 먼저 할 것이냐 정했다는 얘기까지 하면 사람들을 저를 항상 기억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이야, 그 아빠가 졌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면 이박이라는 이름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거 참 발음하기도 힘들었겠네. 그래도 이와 이 사이에 박 하나 들어가 있으니 조금 발음은 편하다, 야. 그런 우스개와 함께 저는 학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어머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네 남편 와이셔츠 반드시 손빨래 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표정 관리가 안 될 만도 하지 않았겠어요?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은 제가 벌떡 일어나 밥상머리 뒤집어 엎고 나갈까봐 전전긍긍 제 눈치만 미친 듯이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자주적으로 자랐지 예의범절 없게 자라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 다 치매로 5년, 6년씩 고생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철저하게 모시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하셨던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표 같은 말처럼 자리 잡았어요. 엄마가 늘 이러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는 건 인간의 도리를 다한 이후의 얘기야. 부모를 책임지고 공경하는 건 인간의 도리고 나는 그 도리를 할 거야. 그래야 그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타당성이 생겨. 너도 앞으로 살면서 인간의 도리를 하되 인간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로 인해 네 말과 행동에 어폐가 생기지 않도록 똑바로 처신하면서 살아야 돼. 응? 그래서 남들은 제가 시댁이라면 펄쩍 뛰고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발뒤꿈치 아래 각질만도 못하게 본다고 오해를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보완하는 관계인 거지 누가 누구 위에, 누가 누구 아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편도 저의 그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연애하고 저를 존중해주면서 결혼 결심까지 한 거였죠. 제가 빙긋 웃으며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다림질은 저 사람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자 어머님이 눈을 꿈뻑꿈뻑하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사실 빨래는 손빨래를 하건 세탁기 빨래를 하건 때 지는 건 비슷해서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셔츠의 생명은 칼각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 빨래를 하면 누구 한 사람은 다림질 해야죠. 그러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빨래를 하고 이 사람은 다림질 하는 걸로 저희 업무 분장할게요. 아니, 예, 당연히 다림질도 네가 해야지. 제가 평생 아유, 다림이 손에나 쥐어봤겠니? 아우, 너는 뭘 그렇게 반씩 딱딱 나누려고 하니? 안 그래도 너희 연애할 때부터 내가 그게 좀 불만이긴 했어. 누구 하나 수긋하게 져주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 누구 하나 조금 참는 것도 있어야지. 어떻게 너는 그렇게 딱딱 반반하려고 하니? 너희 그래서 결혼식도 반반 결혼식 하려는 거니? 어머님의 그 얘기를 듣고 그제야 느낌이 왔습니다. 저희 결혼식 반반하기로 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놓은 상태거든요. 전체적인 결혼 예산, 살림에 드는 예산, 집 구하는 예산 다 뽑아서 딱 정말 반으로 나눴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집하면 여자가 살림하고 남자가 결혼식 비용을 좀 더 내면 여자가 신혼 여행 비용 내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 누구 한 사람 몇 천만 원 더 쓰게 되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했네 덜 했네 말 나오잖아요.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그게 싫어서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3, 4년 전부터 둘이 적금 통장을 공동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씩 돈을 서로 모았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 얘기를 아마 어머님이 전해 들으신 모양입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머님 성향상 예단 예물도 좀 두둑하게 받고 뭔가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절차 다 지키고 싶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저희가 1차적인 당사자고 저희의 신념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서 저희 집은 뭐 설득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라고 넘어갔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이 꽁 하셨는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나름 애둘러서 한마디 하신 거였죠.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이미 나랑 다 얘기 끝났고 우리 살면서 누가 빨래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다림질할지는 우리끼리 알아서 정할게. 어? 그리고 내가 왜 다리미를 손에 안 쥐어봐. 나 군대에서도 하루 10벌도 넘게 다리미질 했던 사람이야. 아니 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처음 본 사이에서 해? 엄마 이러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얘,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니?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라라고 충고도 못하면 그게 시어머니니? 꺼다 놓은 보릿자루지? 아니 너는 왜 엄마가 입만 열면 입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뭐 엄마 입 열면 폭탄 터지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와다다 쏟아내는데 저는 사실 남편과 어머니가 부딪힐 거는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건 시아버지였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그 식탁을 앞에 두고 나름 총각 칼이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향해 날선말을 쏟아내는 전쟁 중이었고요. 저는 그 전쟁을 관전하며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나름의 중립국 입장이었다면 저희 시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우주, 다른 공간, 다른 시간, 다른 환경에 있는 동떨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한 테이블에 있지 않았으면 그냥 다른 테이블에서 밥 먹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동요 없이 묵묵히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저를 흐끔 보긴 하셨는데 그때 저는 아버님 눈빛에서 정확한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래. 너도 그냥 밥 먹어. 바로 그런 문장이었죠. 야, 아버님이 정말 내공이 크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질릴 대로 질려서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이구나.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투닥투닥 하다가 이기지 못한 어머님의 화살은 아버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몹시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다른 우주에 있는 것처럼 관전조차 안 하고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열심히 드시던 아버님이 어머님의 화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몇 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있었죠. 그냥 조용히 하고 밥 먹어라고 그냥 어머님을 좀 진정시키던가 달래던가 아예 그냥 지금처럼 묵묵히 모른 척 하시던가 이런 정도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아버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님은 어머님이 당신은 왜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냐는 말을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버리셨습니다. 황당한 얼굴로 제가 아버님을 바라보자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간다. 세상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화장실을 가겠다며 벌떡 일어나 나가신 아버님은 어머님의 씩씩거림이 멈추고 남편과의 침묵이 이어지고 포기한 듯 한숨과 함께 밥숟가락을 뜨시는 그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딱 어머님이 식사를 하며 한 템포 그 신경질이 줄어들었을 때쯤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의 이 시간이면 진정됐겠지라는 계산이 확실한 게 분명한 그 타이밍에 딱 들어와서 나머지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이 몇 번 더 그런 식으로 남편과 부딪힐 때마다 아버님은 아주 확실한 타이밍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화장실을 3번쯤 다녀오셨을 때 저희의 엉망진창인지 아니면 중구난방인지 모를 식사는 끝이 났고 저는 이 집의 진정한 고수는 아버님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 자리를 낳았죠.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날 닮아서 남들 얘기 잘 들어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성격이 아주 큰 아이다. 그거를 네가 악용하면 안 돼. 사람 세상에는 법도라는 게 있는 법이야. 내가 내 아들을 조금 잘못 가르쳐서 그 법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애로 키웠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는 법도대로 해야 된다. 너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딱 결혼하는 날짜랑 상견례하는 날짜? 그 두 개만 알면 된다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견례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뭐? 상견례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아니, 그거는 무슨 법도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니. 그 정도로 뭐 정해놓으신 거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어차피 부모한테서 독립해서 각자 자식들이 자기 삶 꾸려나가는 시간인데 부모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 키워서 축복하고 보내주면 된다가 저희 부모님 생각이시거든요. 아이고, 그래. 잘났다. 그 부모의 그 딸이네. 내가 진짜 말이 통하는 상대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야지. 아우, 얘, 끊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끊어 하고 신경질을 내면 다시 연락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연락하고, 그 다음 날에도 연락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결혼 전날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뭔가 잔소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상견례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20배쯤 센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아무런 말도 먹히지 않자 시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이 딱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신 그 이후부터는 입 꾹 다물고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이런저런 말을 걸면 거기에 좀 삐진 사람처럼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 시어머니가 먼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시는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밥 먹고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부모님만 괜찮으면 나 이 조합으로 밥 좀 자주 먹었으면 좋겠다. 세상 천지 이렇게 편한 식사 자리는 내가 몇 년 만에 처음이다. 네 어머니랑 단둘이 밥 먹는 거는 고역이고 다른 사람이랑 밥 먹을 때도 그 지난번 너 만나서 밥 먹을 때처럼 사람 속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먹는 둥 마는 둥 화장실 가서 시간 때우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야 아주 오늘은 내가 편안하게 끝까지 잘 끊기지 않고 먹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저희 시아버지는 편안한 식사를 하셨지만 상견례가 아마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가장 불편한 식사 자리이셨을 거예요. 어쨌건 저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 하던 거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시어머니는 아주 자주 선을 넘으셨어요. 당연히 저희 집 비밀번호 안 알려드렸죠. 그런데 무작정 찾아와서 집 놓고 가야 되니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저와 남편이 일하고 있는데 10번, 20번씩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끝까지 안 알려드리니 열쇠공 부르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패악을 부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자기 엄마와 한바탕 하고 시어머니가 있는 대로 짜증과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신 적도 있었어요. 남편한테 고마운 건 보통 그러면 어머님 집에 들이는데 남편이 그거 하나는 확고했거든요. 누구 한 사람 없을 때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아들 집이라는 얘기하면서 드나드시는 거 저도 불편하고 반갑지 않다며 나중에 저랑 있을 때 오라고 딱 자릅니다. 시어머니로서는 정말 아들한테 배신감 느끼고 기가 막힐 말이었지만 사실 그거는 저와 남편이 정한 규칙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 집에 오는 거 꼭 둘이 있을 때 올 필요 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한번 그런 식으로 집에 들이면 저 없는 사이에 남편 믿고 집에 들락거리시면서 이 살림, 저 살림 들쑤시실 분입니다. 처음에 한번 어머님이 오셔서 제 가방 하나 슬쩍 들고 가신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 둘 다 확고하게 만든 원칙이었죠. 그 사건이 생긴 후 제가 진짜 화를 내면서 펄펄 뛰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한다며 저한테 성을 내셨고, 저 그것 때문에 사실 보여주기식으로 남편 짐 꾸려서 시댁으로 보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안 살겠다고 말이죠. 그게 결혼하고 3개월 됐을 때의 일입니다. 아니,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없는데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 옷이며 가방이며 다 들춰보고 본인이 마음에 드니까 이거 빌려갔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나요? 그것도 저한테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통보하듯 말하고 도망치듯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한번 그렇게 독하고 못된 며느리가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턴 저한테 조금 조심하는 게 생기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몇 개월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방 돌려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김치 갖고 왔다, 반찬을 갖고 왔다 하시면서 집 앞에서 시위하듯 전화하시곤 했거든요. 제가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거에 일일이 스트레스 받아서 속 뒤집어지는 사람이면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덕에 정말 다행히도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시하거나 어이없어 하면서 넘겨버리는 성격이거든요. 남편도 저한테 그걸 너무나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다른 여자였다면 아마 자기 이미 이혼당하고도 남았을 거라나요? 알면 됐어. 이거 진짜 완전 이혼감인 거 알지? 나 진짜 당신 어머니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와, 어머님 진짜 진상, 진상. 이런 진상이 또 있으신가 싶을 정도라고. 당신도 알고 있지? 그런데 나 이쯤에서 좀 신기하고 궁금한 게 있어. 아버님은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디고 사시는 거야? 제가 결혼 1년 차쯤 됐을 때 그렇게 의문을 보이자 남편이 몹시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내 평생 가장 큰 미스테리가 그거야. 우리 아버지 진짜 출장이 많으신 분이거든? 그런데 출장 가서도 매 시간 엄마한테 어디 있다, 뭐 한다, 문자 보내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엄마가 아빠 쥐잡듯 잡느라고 막 대거리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피해버리시는 거. 나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게. 아버님은 순하신 거야? 아니면 무디신 거야? 글쎄. 근데 나는 우리 아빠가 언젠가 한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렇게 참고 살 양반은 아니거든? 우리 아빠 밖에서는 별명이 뭔 줄 알아? 독사과야, 독사과. 독사과? 웬 독사과? 백설공주가 먹은 그 사과 말하는 거야? 겉은 반질반질하고 그 누구에게도 해 끼칠 것처럼 생기지 않은 맨질맨질한 사과 같은데 일단 한 입 깨물어서 아빠한테 뭔가 해를 가하게 되면 그대로 독을 퍼뜨리는 독사과. 한마디로 보이는 것과 다른 강단이 있으시다는 분이지. 그리고 우리 아빠의 특징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야. 아빠가 회사 운영하시면서 가장 오랫동안 끌었던 소송이 몇 년짜리인 줄 알아? 자그마치 15년. 그 15년 동안 우리 아빠 지치지도 않고 소송해서 결국 이기셨잖아. 변호사가 이길 수 있는 확률 5% 미만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거 이겼다니까? 그 당시에 그 사기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26명이라 그랬는데
그 26명 중에 보상받은 사람 우리 아빠밖에 없어. 진짜 대단하지.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새삼 저희 아버님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 모습이 내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한 번은 구경하고 싶다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그 독사가 같은 면모를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사업체를 일구셨습니다. 어머님은 가정주부로 아버님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셨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님이 살림을 하신 건 아니고 어머님은 잔소리와 참견을 하시고 살림은 일하는 아주머니가 평생 하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일하는 아주머니도 엄청 특이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 성질을 20년을 넘게 받아내면서 한 번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신 분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결혼 전에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나는 낳아주신 엄마와 나의 밥을 챙겨주고 키워주신 엄마가 있어.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새엄마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듣다 보니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남편이 거의 엄마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또 일견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자신만 챙기시느라 남의 일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인데 그 아주머니는 남편 사춘기 때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들쑥날쑥 감정이 요동칠 때면 늘 엄마처럼 성실하게 보살펴 주셨더라고요. 남편이 먹고 싶은 걸 먼저 물어봐서 해주는 분도 그 아주머니였고 남편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신 분도 그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결혼 전에 한번 사기를 당해서 암한테도 말 못하고 전전긍긍 돈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쌈짓돈 2천만 원 내주면서 이걸로 해결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적도 있을 정도였대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엄마보다 나는 그분이 가끔 더 엄마 같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결혼하고 나서 한 번씩 우리 집에 갈 때 그 아주머니 엄마 대하듯 그렇게 대해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아주머니를 정말 제 시어머니처럼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며느리처럼 아껴주셨어요. 어머님 눈치가 보여 그분도 저도 서로 은밀하게 쉬쉬하며 주고받기는 하지만 어버이날, 생신, 명절 때도 꼭 선물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분 아들 대학 졸업식도 갔다니까요. 제가 그날 비싼 호텔 뷔페를 샀는데 아주머니와 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살면서 돈 쓴 거 중에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그날 그 아들한테 홀어머니 아래에서 장학금 받고 대학 입학한 거 장하다고 축하 금일봉 두둑하게 쥐어줬거든요. 그 정도로 그 아주머니 저희와 돈독한 사이입니다. 당연히 아버님 장례식에도 참여를 하셨죠.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비통한 모습이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급작스레 돌아가셔서 좀 정신이 없기도 하셨겠지만 집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물 가져와라, 눕고 싶다, 담요 가져와라, 링겔 맞을 수 있냐 아주 그 아주머니를 달달 볶더라고요. 사건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 시중 다 들어주고 홀로 우두커니 영정 앞에 서서 아버님 사진을 바라보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 앞에 무너지듯 쓰러지며 울부짖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날 두고 가는 게 어딨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한번 무너진 아주머니는 주체할 수 없다는 듯 통곡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멍하게 서 있었고 누워있겠다며 빈소 한쪽에 마련된 방으로 들어가셨던 어머니는 귀신 본 듯 놀라 뛰쳐나오셨죠.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오빠. 오빠? 네가 왜 내 남편한테 오빠라고 해? 너희 그런 사이였니? 오빠 동생하는 그런 사이였어? 아니, 나 없을 때는 너희 혹시 여부 당신하고 살았니? 참지 않는 시어머니는 자초지종 듣지도 않고 폭발을 했고 아주머니는 통곡에 여념이 없고 주변 상갓집에서는 곡소리 그치고 모두가 슬금슬금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니 당황스럽고 황당하지 남의 일이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옆 상갓집 막장 드라마 구경인데요. 다른 집 문상객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귀를 기울이는데 와, 남편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휘돌았습니다. 오빠라는 단어가 불러온 나비 효과였지요. 오빠, 사랑하는 내 오빠, 가지마. 이렇게 나 혼자 두고 가지마.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오빠. 야, 너 내 남편한테 오빠라고 그만하지 못해? 그래. 오늘 아주 줄초상 한번 치러보자. 오빠 옆에 한번 누워봐. 가히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모두가 긴장을 하던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어머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시어머니와도 안면이 있는 듯 익숙하게 인사를 하셨죠.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망할 인간이 여자를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집안에 들여서 살았네요. 이제 이런 거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간통죄 이런 건 왜 없어진 겁니까? 이게 나랍니까? 아이고, 억울해서 내가 죽겠네. 내가 죽겠어. 저기 사모님, 잠깐 진정하시고요. 제가 사장님 부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 모시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지금요? 이 아사리판에서요? 예, 아들 며느리 사모님이랑 저 사모님까지 다 있으신 자리에서 꼭 얘기하라고 하셔서요. 저 사모님? 그러면 변호사님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화살은 애꿎은 변호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순박한 얼굴에 변호사님이 비짓땀을 흘리는 게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변호사님이 더듬더듬 하신 말씀은 가히 핵폭탄급 선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그 아주머니에게 남기신 거 있죠? 나머지 절반 중 30%를 시어머니, 70%를 저와 남편에게 35%씩 공평하게 나눠주셨고요. 결국 가장 많이 받아간 건 그 아주머니인 셈이었습니다. 저희도 놀랐지만 시어머니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 인간 관에 꺼내! 관에서 꺼내! 내가 가만 안 둬. 어딜 이따위로 일을 만들어 놓고 지 혼자 죽어서 편하게 자빠져 누워있어? 꺼내! 꺼내라고! 시어머니의 패악이 극에 달했을 때 변호사 선생님은 모든 상황을 일시에 정리하는 마지막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처음 던진 유언장 내용이 핵폭탄이었다면 이번 선언은 수소폭탄급이었어요. 저분은 불륜 상대가 아니라 친 여동생이십니다. 곳곳에서 헉하는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상황은 이랬습니다. 외아들인 줄 알고 자라 결혼까지 하셨던 아버님은 어머님과 가정을 꾸리신 이후 우연히 여동생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시의 할아버지께서 밖에서 나온 동생이었는데 시할아버지께서 시할머니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에게만 사실을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은 여동생인 아주머니는 끝까지 아버님께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대요. 끝까지 오빠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시려 했다네요. 하지만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유복자를 낳아 힘들게 키우면서 딱 한마디, 네 아들은 제대로 키워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고집을 꺾은 게 아버님 집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공짜로 돈 받는 건 싫고 일하면서 받는 건 하겠다고 하신 거죠. 아버님으로서는 여러모로 여동생인 것을 티낼 수도 없고 마음껏 도와줄 수도 없어 아쉬우셨겠지만 그래도 동생의 손맛이 깃든 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마주하고 가끔 조카인 아주머니 아들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하셨던 듯해요. 그제야 왜 아버님이 당신 속옷은 꼭 끝까지 샤워하면서 손빨래를 하셨는지, 당신이 드시는 음식은 어머님께 구박을 받으면서도 뷔페처럼 한 접시에 우르르 담아 간단하게 드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배려했던 아버님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동생이 더 이상 어머님 옆에서 고생하지 않고 마음껏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나눠주신 거였죠. 변호사 선생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주머니도 모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며 점점 더 크게 흐느끼셨거든요. 나 그냥 끝까지 오빠 소리 한번 못 해줄게. 미안해서. 내가 미안해서. 그렇게 우시는 아주머니를 보니 영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편을 들어드려야 맞을 것 같기는 했는데 아주머니가 더 마음에 쓰여 그것도 좀 불편했습니다. 여튼 모든 사정을 듣고 난 후 어머님은 완전히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관 속 아버님을 붙들어다 한바탕 뒤집어 엎으실까봐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정말 뻔뻔하게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 50% 받으면 바로 소송할 거라고 버럭버럭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종결한 건 남편이었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아빠 평생 엄마한테 들들 볶이면서 사셨잖아요. 한 집에서 여동생 보기 창피한 경우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아빠 하고 싶으셨던 거 일생에 한 번은 하게 좀 두시라고요. 평소 어머니와 싸워도 조용조용 싸우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은 몹시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주머니를 꼭 안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고모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고모 덕에 내가 힘든 시기 많이 넘겼네 진짜. 고마워요 고모.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던 아버님의 장례식은 고모님의 등장과 어머님의 억울함에 찬 흐느낌으로 얼추 정리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돈 안 받겠다던 고모님은 남편의 설득으로 유산을 받으셨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하고 계세요. 덕분에 저희 집은 매주 새로운 꽃으로 아주 풍성하고 향기롭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앵돌아지셨는지 다 보기 싫다고 세상 꼴보기 싫은 것들이라며 부모 자식 인연도 끊겠다고 시골에 사시는 시이모님한테 가셨어요. 어머님의 언니인데 아이고 거기 가신 지 한 달 반 만에 자매 인연 끊었다며 다시 올라오셨답니다. 시이모님이 살아생전 다시는 얼굴 보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눈치를 엄청 주셨는데 저도 남편도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이 괜찮은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알아보겠다고 하니 그걸로 또 분노하셔서 일주일째 연락이 없는 상태시기는 해요. 뭐 성질도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니 아직은 건강하신가 보다 하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는 중입니다. 조만간 돌아오는 아버님 기일에는 고모님과 함께 산소 다녀오려고요. 고모님이 꼭 오빠라고 말 걸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좋아하시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